두 발 걷기를 습관화한 호미닌이 인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구 제작은 먹거리의 다변화를, 그리고 오래 달리기는 먹거리 획득에 수월성을 주었습니다. 걷는 자보다는 오래 달리는 자가 인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오래 달리는 자, 호모 이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는 과정을 다룹니다. 과거 20년 사이에 새로운 화석과 부속품 발굴, 정밀 연대 측정,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분석에 힘입어 언제, 어디로, 그리고 왜 떠났는지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해석을 조명하겠습니다. 화석 증거는 200만 년 전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트로푸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루돌펜시스 등이 호모 이렉투스와 공존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렉투스가 하빌리스에서 유래했는지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유래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나 중동을 거쳐 동남아 육지의 끝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렉투스는 호미닌 중 가장 오랜 기간 존속했던 종입니다. 최근 연구는 10만 년 전까지 인도네시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려 190만 년 이상 존재했던 이렉투스를 하나로 묶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아프리카에서 발굴된 이렉투스를 호모 에르가스터로 부릅니다. 이들이 나중에 사피엔스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는 의미의 호모 엔티세서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존속했던 지역이나 순서에 따라 또 형태적인 차이에 따라 일일이 이름을 붙이면 너무 복잡해지기에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잘 걷고 뛰는 자 모두를 호모 이렉투스 하나로 퉁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렉투스는 도구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소위 손도끼로 알려진 아슐리안 도구를 제작했는데 호모 하빌리스의 원시적인 올드한 도구와 비교해보면 이렉투스의 것은 양옆 앞뒤, 거의 대칭을 이룬 물방울 다이아 모양으로 정교한 손놀림과 심미적 감각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작품입니다. 초기 아슐리안 도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2011년 네이처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기존 것보다 35만 년이나 더 오래된 176만 년 전의 아슐리안 문화 유적지의 발굴을 발표합니다. 이 기술 문화는 아프리카 내에선 남단의 남아공화국과 서북단 알제리로 전파됩니다. 당연히 아슐리안 도구는 아프리카를 넘어서 중동으로 가는 길목의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경기 북부 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이텍 아슐리안 구석기 문화는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에는 전파되지 않았을 거라는 편견을 깨뜨린 쾌거였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양면 손도끼는 40만 년에서 20만 년 전 중석기 작품으로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대칭성을 보여줍니다. 에모리 대학의 아슐리안 문화 전문가인 스타우트 교수는 2016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기고문에서 자신이 직접 손도끼를 만드는 데 300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돌로 물방울 다이아 같은 도구를 제작하려면 뇌가 커져 있어야 했고 제작 자체가 뇌 발달 즉 뇌의 구조 변화와 언어 발달을 이끌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따라서 아슐리안 손도끼는 아무나 만들 수 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소위 명장 축에 들어기는 장인만이 만들 수 있었으며 이들은 그룹 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명품으로 꼽히는 제품은 단순히 고기나 발라먹는 도살용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소유자의 기술과 힘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사람과 비슷한 잘 걷고 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능을 갖춘 호모 이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났을까? 사실 이렉투스는 기존 알려진 대로 사냥을 수월히 할 만큼 신체와 지능을 갖춘 후에 아프리카를 떠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죠. 1991년 흑해 동부에 위치한 조지아의 드마니시에서 두개골 포함 50여 개의 호미닌 뼈가 발굴됩니다. 먼저 아래 턱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이 호모 에르가스터, 즉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이렉투스 원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뇌의 용량은 600에서 650cc로 호모 하빌리스 수준이었습니다. 2013년에 이르러 드마니시 두개골 5점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가 사이언스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고인류학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유골의 주인공들은 185만 년 전의 이렉투스였고 화석 5점 중 가장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두개골 5번의 뇌용량은 546cc로 하빌리스보다도 작았습니다. 눈두덩과 입이 많이 튀어나와 마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는 것 같았지만 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개골 4번의 주인공은 분명 노인으로 앞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처음 세상에 노출시킨 여성 발굴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노인을 돌봐주었던 180만 년 전 조상의 끈끈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두개골 5점은 비슷한 시기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만약 아프리카의 별개 지역에서 발견됐다면 각각 다른 학명을 붙여줬을 정도였다고 한 화석 분석 참가자가 토로합니다. 이내 관련 학자들은 이들의 차이는 사람이나 침팬지에서 보이는 개인차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단일 학명 호모 조어지쿠스를 부여합니다. 드마니시 유골은 이렉투스의 초기 진화와 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선 손도끼를 제조할 만한 큰 뇌를 가진 체격이 큰 이렉투스에 대한 통념을 깼습니다. 초기 원시형 이렉투스는 작은 뇌, 신장이 150cm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여러 호모 종 중에서 하빌리스와 구별이 잘 안되는 종일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들 하빌리스급 원시 이렉투스는 생각보다 이른 시기인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났고 서아시아에서 이렉투스로 진화한 이후에 일부는 유럽으로 다른 일부는 아시아로 계속 동진하였을 겁니다. 혹은 어떤 그룹은 아예 홈 아프리카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독립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기술 혁신을 이룬 이렉투스가 선발대를 쫓아 2차, 3차로 아프리카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드마니시로 가는 길목,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근방 우베이디아 유적지에는 140만 년 전에 아슐리안 도구들이 발견되는데 이곳은 한동안 아프리카 바깥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아슐리안 문화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보다 30-40만 년 앞선 드마니시 유적지에는 올드한 도구뿐입니다. 최근 이곳 우베이디아 유적지에 150만 년 전에 체격이 좋은 이렉투스의 척추가 발견됩니다. 이렉투스의 탈아프리카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말해줍니다. 2021년 드마니시인 5점의 뇌본을 떠서 뇌 구성을 정밀하게 다른 이렉투스와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에 발표됩니다. 작은 뇌를 가진 드마니시인은 아프리카를 떠나 북쪽 서아시아 생소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했을까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드마니시인 포함 초기 호모종은 원시적인 전두엽을 가졌다. 170만 년에서 150만 년 사이에 뇌의 크기나 구성의 변화가 있었다. 그 증거는 150만 년 이후에 나타난 아시아 이렉투스와 아프리카 이렉투스의 뇌본을 보면 언어 구사 능력에 관계된 브로카 영역의 흔적이 있다. 이렉투스의 뇌는 천천히 발달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30만 년 이상 오래 달리기 훈련이 있은 후에야 정교한 도구를 제작할 만큼 뇌가 커졌고 구성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드마니시인은 똑똑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멍청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그룹 안정망이 있었으니까요. 별로 똑똑치 않은, 또 사냥 기술도 변변치 않은 초기 이렉투스가 어떻게 6,000km나 떨어진 드마니시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낯선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 아프리카보다는 추웠을 것이고 불 사용은 어림도 없었고 또 도구도 조악했습니다. 드마니시인은 도구 제작용 돌을 선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탁 치는 대로 생각 없이 돌망치를 내려 찍어 박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드마니시 젊은이들은 치아 문제로 고생했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충치와 치석, 치아 발달이 더뎌 얇은 에나멜층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턱뼈 화성을 보면 감염으로 고생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빨을 도구 대신으로 사용했기에 부러지고 닳아버린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 팔다리 뼈를 보면 육식 동물이 남긴 고기를 탐내다가 물린 흔적들도 나타납니다. 하여간 힘든 삶을 살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초기 이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떠났을까?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습니다. 이들 중 널리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로 꼽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마슬린 박사는 아프리카 동부 지구대의 급속한 환경 변화와 호미닌의 종분화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냅니다. 기후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260만 년 전 부근에 많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들이 사라지고 호모종이 등장했다. 180만 년 전 즈음 다양하게 종분화 호모종 중에서 이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떠난다. 이때는 많은 호수가 말랐을 것이다. 건조한 환경에 그나마 잘 견뎌 100만 년간 존속했던 파란트로푸스도 멸종했다. 물론 환경 탄력성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남아 생존을 모색한 호모종도 있을 것이며 거주지에 따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던 종도 있었을 것이다. 드마니시로 향한 종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260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 기후 변화에 따라 식물상이 변하면서 초식 동물이 이동을 했고 초식 동물의 이동은 육식 동물의 이동을 촉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동물상이 이동함에 따라 초기 이렉투스도 아프리카를 벗어나 중동으로 진출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하이에나, 늑대,
검치, 호랑이 등 육식 동물 뼈 화석과 함께 석기가 발견되는 것이죠. 초기 이렉투스는 생태계 청소부로서 육식 동물이 남겨놓은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중동보다 한참 동북쪽에 위치한 드마니시 생물상을 분석해본 결과 아프리카 생물상보다는 북쪽 고유의 스텝 지역 생물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드마니시인이 아프리카 육식 동물을 쫓아 그곳까지 갔을 거라는 가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드마니시 지역에서 20km 떨어진 오로츠마니 유적지 발굴이 시작됩니다. 올드한 석기가 발견되고 그 옆에서 검치, 호랑이 화석이 발견됩니다. 검치는 과도하게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대형 초식 동물 사냥에 유리했지만 큰 송곳니는 사냥감의 충분한 섭취를 방해합니다. 검치, 호랑이는 많은 음식을 남겨놓기에 초기 호민인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였을 겁니다. 육식 동물을 쫓아 드마니시 먼 곳까지 이동했다는 가설이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오로츠마니 부근 환경평가 연구는 이렉투스가 도착할 무렵에는 습하고 따뜻했지만 한냉 건조 지역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접한 드마니시인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너무 올라왔구나. 이렉투스는 어디까지 갔는가? 너무 많이 북쪽으로 왔음을 자각한 드마니시인이 뒤돌아서 갈릴리 근교 우베이디아로 갔고 거기서 2차로 밀려오는 이렉투스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낯선 곳에서의 생존 기술을 가르쳐주고 대신에 아슐리안 석기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그냥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드마니 시인은 아예 아프리카로 돌아가 진전된 이렉투스로 거듭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냥 내친 김에 동쪽으로 냅다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북부 니아완 분지에서 166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올드한 석기가 발견됩니다. 누가 가져왔겠어요? 드마니 시인 아닐까요? 이러한 증거를 포함하여 중국 과학자들은 중국에서 발견되는 어떤 유골은 이렉투스와 사피엔스의 잡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여간 중국 고고학계는 동아시아인은 중국에서 토종화된 이렉투스에서 유래했다는 다지역 기원설을 한동안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증거는 현존하는 인류는 10만에서 6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탈출한 사피엔스에서 기원했다는 ROA 가설을 지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초기 이렉투스는 어디까지 갔는가? 두 번째 이야기. 2003년 인도네시아 작은 플로레스 섬에서 신장이 1m, 몸무게 30kg 정도인 호미닌이 발견됩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학명이 붙은 이 난쟁이 종족 호빗은 발견 당시 과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작은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어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플로레시엔시스는 90만 년 전 이렉투스의 후예이고 섬에 격리되어 살면서 작아졌고 12,000년 전까지 사피엔스와 공존하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네이처는 호빗은 12,000년 전보다 일찍인 5만 년 전 인도네시아에 사피엔스가 도착하면서 사라졌다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6월 분석 논문은 호빗은 175만 년 전에 하빌리스를 조상으로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시간상 중동 지역에 머물렀던 드마니 시인이 인도네시아로 간 후에 플로레스 섬에서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5만 년 전까지 살아왔던 거 아닐까요? 참고로 호빗을 올드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초기 이렉투스는 어디까지 갔는가? 세 번째 이야기. 2011년 사이언스는 150만 년 전에 아슐리안 도구가 인도 남부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합니다. 먼저 다룬 두 케이스는 초기 하빌리스급 이렉투스가 아프리카를 탈출하여 도착한 지점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이언스 논문은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혁명을 이룬 이렉투스가 2차로 아프리카 탈출을 시도하여 인도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인도는 아슐리안 도구를 사용하는 이렉투스의 교통요지로 인도네시아로 가는 해안선 경로의 중간 지점이었으며 또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렉투스는 생각보다 훨씬 최근까지 생존했습니다. 150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들어왔던 이렉투스는 불과 10만 년 전에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됩니다. 어떻게 그리 오랫동안 자바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은 자바 섬 이렉투스는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렉투스는 아프리카에서는 50만 년 전에, 중국에서는 40만 년 전에 다른 호모 종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졌습니다. 멸종의 최종 임팩트는 늘 환경 변화로 충분한 유전자 풀을 확보하지 못한 집단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과학자들은 자바 섬이 열대 우림으로 변할 때 넓은 초원에 익숙한 이렉투스들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렉투스는 부단히 움직이며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불과 도구를 다룰 줄 알았기에 영양 흡수 효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의 격리된 삶은 비용이 많이 드는 뇌의 확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900cc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기술도 아슐리안 손도끼 수준 이상을 넘지 못했고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손도끼 제조는 신미안과 뇌와 손 사이에 정교한 신경망 발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 그룹의 삶을 살아가는 이렉투스에게 하이텍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많아야 50명 남짓한 그룹 멤버에서 연속 2세대에 걸쳐 똑똑한 아이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냥 제조하기 쉬운 올드한 도구를 습관적으로 사용했고 필요하면 돌 대신 나무나 뼈를 가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렉투스 유적지에 아슐리안 도구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하여간 구성원 수가 적으면 기술 개발이나 전수가 어려워 집단의 발전을 꾀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